지금 보이는 곳은 일본 도쿄 시노쿠보 거리입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보이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한국 분식을 먹는 모습은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 한국말을 모르면 왕따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타카하시 류입니다. 32살 대기업의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벌써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디자인을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낙서를 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 굿즈를 만드는 걸 좋아했죠. 미술 시간은 언제나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학교 축제 때면 항상 포스터나 장식품 만드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교내 디자인 동아리의 부장을 맡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제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디자인은 불안정해. 일단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취미로 계속하면 되지 않니? 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고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저를 키우셨고 제가 그런 불안정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셨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디자인은 그냥 취미로만 남겨두고 회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급여, 사회적 지위,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 모두 괜찮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는 가끔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회사 행사 때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무언가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철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피곤해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구나.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가끔 회식에 참석하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활. 주말이면 그저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스케치북은 점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창작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진지하게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을까? 열정 없이 단지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걸까? 그런 고민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급여도 올랐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표정은 점점 더 무기력해 보였어요.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잃어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쯤 대학 시절 친구들이 연락해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여행을 간다고 해서 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경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죠. 저에게 한국 여행은 그런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서울은 활기찼어요.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사람들의 에너지, 거리를 가득 채운 문화적 요소들이 저를 자극했어요. 첫째 날,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둘째 날, 친구들은 쇼핑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지만 저는 홍대 지역을 혼자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홍대가 젊음과 창작의 에너지로 가득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친구들과 헤어져 홍대 거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 곳곳에 예술적인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었고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작고 아담한 가게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고 특별히 눈에 띄는 장식도 없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색상의 패치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맞춤형 패치 디자인 숍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다양한 패치와 굿즈들이 있었고 손님들은 자신만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개성을 담아 맞춤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게 한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직접 패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예술품들을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거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건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직접 손으로 만들고 창의적으로 조합하는 과정. 가게 안의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간단한 일본어를 할 줄 알았고 우리는 패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이 가게를 오픈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로 시작했다가 실제 매장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은 대량 생산된 제품보다 맞춤형 아이템을 더 선호하죠. 지연이 설명했어요. 패치는 가방이나 의류에 붙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호기심에 저도 직접 패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의 도움을 받아 작은 와펜을 골라 나만의 키링을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고민하고 색상을 선택하고 글자체를 정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창작하는 기쁨을 다시 느꼈어요. 완성된 키링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그리고 어느새 잊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디자인, 창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충만감. 지연의 가게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나머지 여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디자인 숍들을 찾아다녔어요. 이화여대 근처의 작은 액세서리 가게, 가로수길의 독립 디자이너 부티크,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각 장소마다 독특한 창의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대중적인 트렌드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획일성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지연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일본에서 온 기념품을 선물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지연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류 씨, 언젠가 도쿄에서 당신의 디자인 숍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볼 용기를 가져볼까?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익숙한 나리타 공항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현실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도쿄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회사로 출근했어요. 평소와 같은 책상, 평소와 같은 동료들, 평소와 같은 업무.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열정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엑셀 시트를 작성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홍대의 그 작은 패치숍이 떠올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머릿속에는 패치 디자인을 고르던 순간 창작의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의 전철 안에서도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제 마음속에서 타올랐어요. 7년간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매일 반복하던 일상이 의미 없게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서 보았던 다양한 디자인 숍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도쿄에서 당신의 디자인 숍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달이 지나도 이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저는 퇴근 후 한국에서 봤던 패치 커스텀 디자인 숍과 비슷한 곳을 찾아봤어요. 온라인에서 검색도 해보고 하라주쿠나 시모키타자와 같은 일본의 트렌디한 지역도 돌아다녀 봤지만 비슷한 콘셉트의 가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많은 디자인 숍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본 것과 같은 맞춤형 패치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드물었어요. 하지만 일본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 사실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일본에서 첫 번째로 이런 콘셉트의 가게를 연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아이디어를 꺼내보았습니다. 나 한국에서 정말 재미있는 디자인 숍을 봤어. 일본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열겠다고. 미쳤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모험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주말에 취미로 해보면 되잖아. 그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뛰어드는 것은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 사회에서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고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려는 거니?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고생할까봐 그래. 그 나이에 다시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은 회사 다니면서 그냥 취미로 해보면 되잖아.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패치 디자인 숍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트렌드를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직접 패치 디자인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꺼낸 스케치북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지연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으니 일본 시장에 맞게 변형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를 작성하는 대신 패치 디자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고, 회의 중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오랜만에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길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제 진정한 열정을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패치 디자인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결정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자라온 것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패치 디자인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상사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그만두는 거야?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단순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긴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사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아둔 저축금으로 작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초기에는 작은 온라인 샵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제작 공간으로 사용할 작은 아파트도 임대했습니다. 그곳은 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월세도 비교적 저렴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맞춤형 디자인 콘셉트를 일본식으로 변형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K-팝 스타일을 조합한 패치를 제작해 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우키요의 스타일의 그림이나 일본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고, 여기에 K-팝의 활기찬 에너지를 더하면 독특한 제품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바빴어요. 디자인을 구상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SNS 계정을 개설하는 등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을 수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덜 피곤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온라인 샵 패치 도쿄를 오픈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우선 디자인 제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품질 좋은 패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 재료와 정교한 제작 과정이 필요했고, 이는 생각보다 비싼 비용이 들었어요. 또한 홍보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려도 처음에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막막했어요. 첫 주문은 오픈 일주일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교복 가방에 붙일 패치를 주문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고, 작은 선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주문은 뜸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1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가장 컸어요. 저축해놓은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옳았을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저는 심각하게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들은 제 온라인 샵 링크를 물어봤어요. 그중 한 친구가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더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내 디자인은 정말 좋은데 타깃층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너무 폭넓게 접근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패치에 관심이 있는 특정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제 비즈니스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패치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 특히 젊은 층과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제 주요 타깃이 되었어요. 또한 제품 라인도 더 구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패치를 제작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가방이나 필통에 붙일 수 있는 작은 패치, 취미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테마별 패치 등으로 더 세분화했어요. 특히 일본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와 심플한 디자인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었어요. 타깃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패치 디자인 문화가 아직 생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케팅 방식이 잘못되었을까요?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저축해둔 돈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임대료와 생활비를 포함하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절박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에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가게에서 맞춤형 패치를 주문한 고객이 K-팝 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고객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과 심볼을 패치로 만들어 가방에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주문을 제작하면서 저는 그 고객에게 왜 이런 패치를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곧 있을 콘서트에 가져갈 거예요. 다른 팬들과 차별화된 응원 아이템을 갖고 싶었거든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K-팝은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많은 팬들이 콘서트나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K-팝 콘서트 시즌마다 팬들이 맞춤형 굿즈를 원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유명 K-팝 그룹의 콘서트가 도쿄돔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K-팝 팬들을 대상으로 커스텀 패치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열리는 날 팬들이 직접 자신만의 응원, 굿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했죠. 콘서트장 근처의 카페에 문의해 작은 공간을 빌리는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임시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우선 그 K-팝 그룹의 로고와 멤버들의 이름, 대표적인 문구 등을 활용한 다양한 패치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룹의 공식 색상을 반영한 디자인, 콘서트 투어 이름을 활용한 패치, 각 멤버별 상징적인 아이콘을 담은 디자인 등 다양한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가 필요했어요. SNS를 통해 이벤트를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일본 내 K-팝 팬 커뮤니티를 찾아 이벤트 정보를 공유했고,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광고를 올렸어요. 또한 콘서트 티켓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 할인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함께 홍보했습니다. 이벤트 준비로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재료를 구입하고 샘플 패치를 만들고 워크숍 운영 방법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기에 정말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콘서트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팝업 스토어를 준비했어요. 테이블을 배치하고 샘플 패치를 전시하고 작업할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오픈 시간 1시간 전부터 이미 몇몇 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콘서트 전에 특별한 응원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오픈 시간이 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그들 모두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이벤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콘서트 당일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준비해간 재료가 모두 소진될 정도였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패치로 만들며 즐거워했어요.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그룹 멤버들의 이름을 나눠 가져 패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디자인을 선택하고 색상과 폰트를 고르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패치를 만들어갔어요.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굿즈예요. 라며 기뻐하는 고객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SNS에 자신들의 패치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패치를 착용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리며 패치 도쿄의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홍보 효과를 가져왔어요. 콘서트장 안에서도 많은 팬들이 서로의 패치를 보며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팝업 스토어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루 매출이 지난 2달의 총 매출보다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팝업 스토어를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특정 타깃층에 집중하고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K-팝 팬들은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고 제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니 팔로워 수가 급증해 있었어요.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패치 사진을 올리며 제 브랜드를 태그했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저희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다음 이벤트가 언제인지,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SNS를 통해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온라인 샵의 주문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 패치도쿄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패치 사진을 공유하고 친구들에게 추천하며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다른 K-팝 그룹의 콘서트 일정을 모두 체크하고 비슷한 이벤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적어도 한 번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각 이벤트마다 해당 그룹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팝업 이벤트는 첫 번째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번에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혼잡을 줄이고 더 많은 고객을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콘서트장 근처가 아닌 하라주쿠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 더 넓은 장소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벤트가 진행될수록 패치도쿄의 인지도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벤트마다 새로운 디자인과 재료를 추가하며 서비스를 확장했어요. 패치뿐만 아니라 키링, 배지, 스티커 등 다양한 커스텀 굿즈로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고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K-팝 그룹의 팬들이 콘서트마다 패치도쿄를 찾아
자신만의 응원 아이템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식 굿즈와 함께 커스텀 패치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콘서트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이후 저희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고 일본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K-팝 콘서트가 오사카나 나고야 등 다른 도시에서 열릴 때면 그곳으로 이동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은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출근길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고 일본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 패치도쿄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콘서트나 팬미팅이 있을 때마다 저희 팝업 스토어를 찾는 팬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디자인을 선택하고 색상과 크기를 정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여 과정이 단순한 쇼핑을 넘어선 창작 경험을 제공했고 이것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작은 온라인 샵으로 시작했던 패치도쿄가 이제는 실제 매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여러 지역을 검토한 끝에 저는 하라주쿠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이 저희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매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찾고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등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자금도 문제였습니다. 비록 사업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하라주쿠의 임대료는 매우 비쌌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작지만 눈에 띄는 위치의 공간을 임대했고 심플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오프라인 매장 오픈 날이 왔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 매장 운영이 제대로 될까?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기우였어요. 오픈 당일 매장 앞에는 일찍부터 줄이 형성되었고 하루 종일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K-팝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점이었어요. 중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각자의 이유로 커스텀 패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방이나 옷을 꾸미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저희 매장을 찾았어요. 오프라인 매장의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직접 매장에 와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제작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이는 제가 처음 한국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매력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고 만지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주는 즐거움.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첫 번째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주말마다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패치 디자인과 제작 방법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워크숍은 금세 인기를 끌었고 특히 학교 방학 기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도 개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회사 로고가 들어간 패치나
팀 이벤트용 커스텀 굿즈 등을 제작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몇몇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이 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고 곧 정기적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셋째, 일본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의 문화를 담은 독특한 기념품을 찾고 있었고 저희의 커스텀 패치는 그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저는 이제 1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디자이너, 매장 스태프, 온라인 주문 처리 담당 등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패치도쿄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리더십 스킬도 향상되어 갔어요. 어느 날 일본의 유명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저는 한국 여행에서 받은 영감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좇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패치도쿄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이 모든 성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는 종종 서울의 그 작은 패치숍과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조언을 나누었어요. 지연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이제는 서울의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쿄를 방문한 지연이 제 매장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패치도쿄를 둘러보며 감탄했고 제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일본 시장에 맞게 잘 발전시켰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류 씨, 당신과 내가 함께한 일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양국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특별한 컬렉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연의 제안은 제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우리는 서울 도쿄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컬렉션은 양국의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팝컬처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고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더욱 활기차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처음 영감을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 작은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작은 경험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저 여행 중에 방문했던 작은 가게에서 받은 영감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제게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 이후 이제 저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일본적인 요소를 가미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작업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서울 도쿄 컬렉션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출시 첫 주에 준비한 상품이 거의 매진되었고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 성공은 저와 지연에게 더 큰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정기적인 컬렉션 출시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제안으로 저희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교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양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협업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인디 패션 브랜드들이 저희와 함께
특별 에디션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대학교에서는 강연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제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회사원 시절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자신감 있고 창의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자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어요.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로 인한 재고 관리 문제, 직원 간의 갈등, 경쟁 업체의 등장 등 다양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더욱 강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K-팝 콘서트도 모두 취소되었어요. 저희 비즈니스의 핵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하고 집에서 직접 패치를 만들 수 있는 DIY 키트를 개발했어요. 또한 온라인 워크숍을 시작해 화상 통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패치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예상 외로 큰 인기를 끌었고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때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만류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날 저의 어머니가 매장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사업장을 보시는 거였죠. 어머니는 매장 안을 둘러보시며 활기차게 일하는 직원들과 즐거워하는 고객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류,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창의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이자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패치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의 대형 백화점에 패치도쿄의 첫 해외 매장을 오픈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제가 처음 영감을 받았던 홍대 근처였어요. 오픈 행사에는 지연도 참석했고 우리는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완벽한 원이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작점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통해 저는 더 많은 한국 디자이너들과 협업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었지만, 우리 같은 젊은 세대의 크리에이터들이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패치도쿄는 단순한 패치 디자인 브랜드를 넘어 패션과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다양한 프로젝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만났던 편집숍 사장님 지연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타카하시 씨,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일본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꿈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찾은 작은 영감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회사로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디자인 엑스포에 연사로 초대받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초대를 수락하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얻은 기쁨과 성취감까지.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매 순간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포옹을 나눈 후 그녀는 저를 도시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더욱 활기차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의 성공 이야기는 지금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특히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좇는 용기를 가진 부분이 인상적이라고들 해요. 지연의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엑스포 당일, 제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기대와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치도쿄의 타카하시 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제 여정은 바로 이곳, 서울에서의 작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1시간 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회사원 시절의 답답함, 한국 여행에서 받은 영감, 창업 초기의 어려움, 그리고 결국 성공을 이룬 과정까지. 특히 실패와 위기의 순간들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전달하고 싶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청중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한 여성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타카하시 씨,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습니다. 패치를 디자인하고 만들 때의 그 기쁨, 고객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때의 그 행복한 표정. 그런 순간들이 제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연 후 몇몇 젊은이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창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꿈을 들으며 저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한 청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엑스포가 끝난 후 지연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제가 처음 영감을 받았던 그 패치 디자인 숍이었어요. 가게는 이제 더 커지고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특별한 분위기만은 여전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군요. 저는 감격에 젖어 말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큰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일본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같이 콜라보 해볼까요?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문화와 디자인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서울 도쿄 디자인 협력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교류 프로그램, 공동 컬렉션 출시, 그리고 양국을 오가는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여행에서 시작된 작은 영감이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문화적 교류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회사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만든 디자인이 세상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지연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서울 도쿄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첫 번째 라인은 양국 모두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장인들과 한국의 현대 디자이너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두 나라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트워크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두 나라지만 젊은 세대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희의 작은 노력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도쿄의 하라주쿠에 있는 패치도쿄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장 한쪽 벽에는 제가 처음 영감을 받았던 서울의 그 작은 패치숍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항상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기념품이에요. 한국에서 찾은 꿈이 이제 저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창작의 기쁨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여행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이야기가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하길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그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처럼 우연한 여행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감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